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안철호 교수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안재명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내분비내과 교수인데요. 내분비내과라는 게 이제 안으로 분비되는 물질을 연구하는 건데 안으로 분비되는 물질이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호르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또 호르몬에 대한 질환들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 그 구자관 이사장님이 아주 뭐 다 엑기스만 말씀해 주셔가지고 결국 여러분들이 다 사회 각 분야에서 중요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오랜만에 이제 홍사당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도산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참여를 해보니까 애국가도 불러보고요. 마치 제가 지금 독립운동을 한 듯한 아주 그런 감정이 막 불러일으켜지는데요. 어쨌건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아까 뭐 안재명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 민족의 지도자죠. 그리고 이제 애기애타 뭐 여러 가지 진짜 우리의 귀감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더더군다나 저도 이제 수능 안시 33대 손이기 때문에 이런 인연에서 또 이런 강의를 하게 돼서 정말 제가 여러 강연을 많이 했지만 정말 저한테 딱 어떻게 보면 꼭 와야만 되는 언젠가는 와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안창호 선생님만큼은 아니지만 또 독일에서도 니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니체라는 사람도 여러 가지 그 독일의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인 선생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사상과 세상각과 느낌 뒤에는 더욱 강력한 명령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이 바로 자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내분비내과 의사니까 이 자아가 바로 저는 우리 몸의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호르몬에 대해서 많이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히 호르몬이 무엇인지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시는데요. 저도 사실은 그 여기 아까 소개했지만 시카고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이윤석 대표가 잘 알고 있지만 저는 줄기세포 연구를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줄기세포 연구는 그 황우석 박사가 얘기하는 배아 줄기세포가 아니고요. 성체의 지방에서 나오는 줄기세포 같고 여러 가지 장기를 만들어내는 거였고요. 특히 이제 그 지방 중에서는 여러분들 그 눈밑 지방 있지 않습니까? 눈밑 지방이 아주 좋은 지방 그 줄기세포입니다. 그래서 그 눈밑 지방 어차피 다 필요 없으니까 사람들 다 떼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췌장에 베타세포를 만들어서 이제 정맥에 주사를 하면 당뇨병을 완치시키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얼마 전에 11월 14일이 세계 당뇨병의 날인데요. 세계 당뇨병의 날은 벤팅의 생일을 기념해서 만든 건데 이 벤팅이라는 사람은 이제 개에서 인슐린을 발견해서 그 당시에 뭔지 모르는 당뇨병 환자를 인슐린 주사를 먹고서 완치를 시켰죠. 그래서 인슐린을 발견했기 때문에 1921년도에 발견하고 22년도에 노벨 의학상을 받았는데 아니 벤팅이 인슐린을 발견한 걸로 노벨상을 받았다면 나는 줄기세포로 노벨상을 받지 않을까? 당뇨병을 완치시켜서 뭐 그런 생각으로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SCI 논문 한 200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연세의대 최우수 논문상을 2번 정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연구, 제가 생각하는 학문 이런 쪽에 굉장히 이제 깊이 있게 연구를 했었는데 제가 생각해 보기로는 의사들이 보면 자기들의 이렇게 상아탑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에 대한 관점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제가 아는 의사로서의 또 제 연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환자들이 원하는 거는 사실은 내가 손톱이 자라는데 몇 주가 걸리고 발톱이 자라는데 몇 주가 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왜 손발이 저린지 이런 거에 대한 해답을 저한테 이제 진료를 받으면서 원하는데 뭐 의사들은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 환자들은 거기에 대한 답이 안 생기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어떤 그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저희 할머니가 이제 최 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씨도 고집이 세지만 최 씨도 고집이 세고요. 저희 어머니는 또 강 씨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강체의 피가 다 섞여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94세인데 이제 혼자 사시거든요. 독립심이 강해서. 근데 어머님이 이제 손이 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보면은 이게 이제
이 팔뚝에 인대가 두꺼워져 있는 이제 그런 카파터널 증후군이라는 병인데 이 손목 인대가 이제 두꺼워져 있는 이 병을 고치겠다고 수술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파라핀 블록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게 전혀 효과가 없다. 나는 수술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아니 어머니 그 지금 그거 수술하려면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데 그 수술은 둘째 쳐놓고 전신 마취하다가 이제 94세인데 문제될 수 있으니 하지 말라고 제가 반대를 했는데요. 어머니가 이제 또 강씨고집을 부려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수술을 했는데 이 정말 감쪽같이 나와가지고 뭐 설거지 할 때도 문제가 없고 우리 저기 그 뭐 등산도 막 다니시고 굉장히 부지런하게 다니시는 거죠. 부자관 회장님처럼.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이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어머니가 제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아들이고 의사라도 명의고 너는 하나 아들이고 너는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의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또 이제 눈 밑에 점이 있는데 그 점을 뽑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 아버지도 안 계신데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점을 뽑습니까? 그랬더니 저렇게 모른다. 여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곱다, 예쁘다, 깨끗하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어머니의 에피소드를 보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제가 원했던 의사는 무엇일까? 정말 환자들이 원하는 의사는 무엇일까?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뭐 이미 논문도 많이 썼고 정년 테뉴어도 보장받았고 저는 그다음부터 이제 강연과 책을 통해서 책도 한 지금 한 8권 정도 썼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호르몬을 전도해서 우리 윤충식 청장님이 아시지만 정말로 애절한 어떤 사연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수렁에서 건네주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호르몬에 대한 전도사가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대학 교수들이요. 뭐 EBS 명의에 한 번 나오면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까다로워가지고 EBS 명의에 한 번 나오기도 쉽지 않은데 저는 한 5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EBS 명의 최대 출연자고요. 그리고 뭐 생로병사의 비밀은 한 50번 이상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0번 이상 나온 것 같고요. 제가 그렇게 많은 강연을 하고 했던 이유는 그런 어떤 저의 그런 이 호르몬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쉽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내용을 이해하고 건강을 지켜서 아까 우리 구재관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와만사성이라고 일단은 내 몸부터 만들어 나가고 결국은 큰일을 도모해야 되겠다. 뭐 그런 식의 책을 많이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처음 뭐 제가 요리책도 하나 썼습니다. 왜 당뇨병 환자는 짜장면을 못 먹어? 파스타도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요리하고 어떻게 식사하느냐에 따라서 내 건강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하루 학교 당뇨 밥상이라는 책도 썼고요. 최근에 제가 썼던 책은 뭉크시 도파민 과잉입니다라는 책은 미술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어떤 미술에 대한 그림들, 예를 들면 뭉크가 왜 절규하고 크림트의 키스에 숨겨진 비밀, 모나리자가 왜 눈썹이 없을까? 모나리자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리털이 부시시하고 눈이 우울해 보이고 그리고 눈썹이 없는 것이다. 뭐 이렇게 제 나름대로 호르몬에 대한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12월 12일에는 불멸의 호르몬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멜라토닌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멜라토닌으로 끝나는 호르몬의 일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아까 디지털 텍스트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요즘 젊은 애들, 수능생들 보면은 핸드폰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파민 디톡스라는 책을 이제 12월 19일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책이 나오면 제가 우리 한 몇 권 정도는 이 도산 아카데미에 기증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이제 호르몬 건강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호르몬의 정밀식의 하나의 부품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이 뭉크시 도파민 과잉이라는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이 의과대 학생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게 내분비내과거든요. 왜냐하면 뼈라는 건 눈에 보이고 간이라는 건 눈에 보이고 심장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데 호르몬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평생 우리가 분비하는 호르몬이 여러분이 오늘 이제 드시는 차 한 숟갈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굉장히 적은 이 호르몬이 결국은 우리의 모든 이 대사와 건강 그리고 감정과 감각을 지배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아까 이 문구시 도파민 과잉이라는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고의 해바라기를 제가 봅니다. 보고서 여기서 느끼는 어떤 호르몬을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호르몬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고의 해바라기는 그림을 보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생각했습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 원래 호감 호르몬입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오늘 제가 어떤 분을 만나고, 예를 들면 오늘 반재철 고모님을 만나고 느꼈던 그 감정, 그 호감이 도파민이거든요. 이 도파민 호르몬이 처음 만났을 때 4분 이내에 안 나오면 호감이 비호감이 된다고 그럽니다. 혹시 여기 아직 4분 좀 지났는데요. 도파민 호르몬이 안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저에 대해서 도파민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시고요. 근데 이 도파민 호르몬이 호감이 너무 지나치면 집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처증 환자라든지 편집증 환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혈액에서 검사를 해보면 도파민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 도파민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조현병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정신분열병이죠. 근데 도파민 호르몬이 너무 적게 나오면 이 운동신경에 관계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제 막 손이 떨리고요. 운동신경의 부조가 일어나고 걸음걸이가 이제 이렇게 총총걸음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감정이 없어집니다. 그게 바로 파킨슨병이죠. 이 파킨슨병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얼굴이 가면 쓴 것처럼 무표정해지고 손이 떨리고 아마 가장 걸리기 싫은 병이 파킨슨병일 텐데 이게 이제 막 걸음걸이가 이제 총총걸음이 되거든요. 이런 분들 파킨슨병 환자들 피를 뽑아보면 도파민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L도파라고 도파민 호르몬을 주면 손 떨리는 게 줄어들고요. 근데 이 파킨슨병이 아까 얘기했던 이 가면 쓴 얼굴은 감정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도파민 호르몬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인데 이 고의 해바라기를 보면 이 고도 도파민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온 집착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란색을 보통 뭐 센 노란색, 연 노란색 뭐 이렇게 서너 가지 갖고 쓰는데 고는 무려 이 그림에서 보면은 23가지나 노란색을 섞어 쓰고요. 노란색 테이블에 노란색 화병에 온통 노란색의 해바라기거든요. 고는 평소에 해바라기 그림만 그렸습니다. 그렇게 된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고가 고갱을 집착했거든요. 고갱이 처음 만난 날 고가 자기 집을 초대했을 때 고가 그린 그림 해바라기를 보고서 저 그림 괜찮네 멋있다 그랬더니 고갱한테 잘 보이려고 고는 그다음부터 뭐 계속 해바라기 그림만 그린 거예요. 오늘날 어느 날 집사람이 이제 청국장 끓여주니까 맛있다고 그랬더니 계속 청국장만 끓여주는 것처럼 계속 해바라기 그림만 그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고갱이 막 이제 고우한테 질려가지고 떠나간다고 그랬더니 뭐 귀를 잘라가지고 못 가게 막 하는 이제 스토킹도 하고 그게 다 이런 편집증 뭐 이런 집착 때문에 그런데요. 어쨌거나 이 도파민 호르몬은 무조건 나쁜 호르몬은 아닙니다. 처음에 누구를 만났을 때 호감을 느끼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많아지면 이렇게 뭉태의 절규처럼 막 감정의 뭐 일렁거림과 동요, 조현병 이런 게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도파민 호르몬 실제적으로는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하고요. 이 클림트의 키스에서 나오는 저 호르몬은 저는 엔돌핀이라고 생각하는데 엔돌핀도 사랑이란 감정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거고 어떤 희열을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파민은 예를 들면 플라토닉한 사랑, 엔돌핀은 에로틱한 사랑을 저는 얘기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미켈란젤의 피에타, 이거는 더 큰 사랑이죠. 뭐 예를 들면 나보다도 더 큰 어떤 무엇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 뭐 안창호 선생님의 그 사랑, 국가에 대한 사랑도 그럴 수 있고요. 어머니가 예를 들면 아들에 대한 사랑도 그렇고, 뭔가 이거는 그 사람에 대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분비내과 의사들은 사랑이란 감정도 도파민, 엔돌핀, 옥시토신 이 색깔을 갖고 있는 물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아가페적인 요소가 많고
어떤 사람은 에로스적인 요소가 많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는 호르몬,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이게 원래는 자궁 수축 호르몬인데 이게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보통 상대방에 대해서 이타적이 되고 봉사하는 테레사 수녀한테 피를 뽑아봤더니 옥시토신 호르몬이 많더라. 이런 거거든요.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야, 그러면 사람의 감정도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 맞습니다. 사실 동물들한테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성생활이 문란한 동물이 쥐인데 쥐는 보면은 짝이 다부다처제라고 해서 뭐 암수가 서로 그냥 배우자가 없이 막 교미하는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메리카에 있는 초원 들쥐라는 종은 쥐인데도 일부 일처제를 한답니다. 야, 어떻게 쥐가 이럴 수가 있을까? 암컷이 죽으면 수컷이 계속 말하자면은 수절하고 계속 혼자 돌싱어 남아 있고요. 또 수컷이 죽어도 암컷이 그냥 계속 이 정조를 지키고 계속 이제 딴 수컷하고 교미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해가지고 봤더니 그 아메리카 들쥐에 그 암컷쥐에 옥시토신 호르몬이 많다는 거고요. 수컷쥐에는 바소프레신 호르몬이 많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신기한데 정말 그런가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내분비내과 의사들은 호기심이 많으니까 그 호르몬을 집쥐한테 주사를 했더니 집쥐가 갑자기 다부다처제에서 일부 일체제로 바뀌는 거예요. 딴 수컷을 보지도 않고 딴 암컷도 보지도 않고. 야, 이거 사람도 그럴 수 있나? 사람한테 실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중에서 가장 바람기가 많은 국가가 어딘가 봤더니 북유럽, 여러분들 다 가보셨지만 스웨덴 뭐 이쪽 그쪽 사람들이 좀 계약 결혼이니 동거 뭐 이런 걸 많이 해서 그쪽 사람들 호르몬을 우리가 검사를 해봤더니 정말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이쪽 북유럽 사람들의 남성들은 바소프레신 호르몬이 낮고 여성들은 옥시토신 호르몬이 많아서 바람을 피는구나.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서 지난번에 강연을 하고 나갔더니 어떤 회장님이 안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시간 있냐.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다음 주에 우리 사위 후보생이 오는데 걔 한번 좀 그 바소프레신 호르몬 좀 저기 검사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 또 여자 기업하시는 분은 안 교수님 저 다음 주에 혹시 시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우리 남편이 요즘 수상한데 그 옥시토신 주사 한 대 놔주면 안 되냐고 이런 분도 계시는데요. 저는 오늘 저기 우리 안재명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호르몬을 잘 다스리면 건강해지고요. 건강해지고 또 이 이너 헬스가 결국 아우터 뷰티, 그러니까 결국 동안이 될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또 안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호르몬 건강법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진시황이 불로초,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서 천하를 다녔지만 결국 저는 이 불로초가 호르몬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돌고 돌아봤더니 파랑새가 그 뒤에 있는 것처럼 불로초를 찾아봤자 결국 불로초는 우리 몸속에 있는 호르몬인데요. 호르몬이라는 게 우리 몸속에 한 4천 개 이상 나옵니다. 한두 가지도 아니고 4천 개 이상 나와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호르몬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이요, 뭐 부신 호르몬이요. 조금 안다는 분들은 뭐 글루카곤 호르몬, 뭐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얘기를 하지만 이런 호르몬의 종류가 4천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호르몬의 문제가 생기면요. 당뇨병, 비만, 갑상선, 뭐 고혈압, 고지혈증까지는 알겠는데 암, 치매까지도 생기는 게 호르몬의 문제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요. 미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이제 막 몸이 막 천근만근 쑤시고 힘들어 죽겠는데 병원에 가면은 뭐 정신과를 가든 내과를 가든 다 혈당 측정해보고 혈압 측정해보고 콜레스테롤 측정해보고 다 정상이니까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정상인가? 정상이라고 하는데 나는 왜 몸이 이렇지? 저는 그 상태가 바로 미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건강하지도 않은데 정상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회색지대가 있는데 그때 호르몬은 이미 균열이 생기고 깨지고 있는데 호르몬 검사를 안 해서
사실은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지금 의사들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호르몬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호르몬이라는 게 한 가지 호르몬이 혈압도 올리고 혈당도 올리고 콜레스테롤 올리기도 하지만 한 가지 현상을 예를 들면 몸이 피곤하고 몸이 쑤시고 하는 거가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또 같이 작용을 합니다. 한 가지 호르몬이 다양한 작용을 하고 우리 몸에 일어나는 한 가지 증상은 여러 가지 호르몬의 조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겪었고 또 겪을 수 있는 갱년기라는 게 있는데 갱년기라는 게 보통 우리가 50대 생긴다고 돼 있지만 60대에도 갱년기를 느끼는 분들이 있고요. 70대에도 갱년기를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바시라고 제가 한 15분 정도 강의했던 내용을 보면 제2의 갱년기라는 거에 대해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갱년기가 제1의 갱년기면 여기 사업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동산이 부족하면 부동산으로 하고 예를 들면 PF도 뭐 예를 들면 우리가 1순위, 우순위, 선순위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우리는 재빨리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도 마찬가지지만 성장 호르몬을 갖다 써야 되거든요. 근데 성장 호르몬이 또 제대로 안 되면요. 다시 이제 멜라토닌을 갖다 써야 되는 게 이제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연결고리입니다. 뭐 현찰이 없으면 대출을 받고 어음을 하고. 근데 우리가 이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이제 한번 출렁거리는 게 제1의 갱년기고요. 또 제2의 갱년기는 성장 호르몬이 문제돼서 생기는 60대에 똑같은 증상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갱년기도 그렇고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증상들을 결정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여러분의 호르몬이 과연 안녕하다고 생각하고 자신할 수 있겠는가 그 얘기죠. 여러분 이런 증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슬픈 드라마를 봤는데 남편이 옆에서 보니까 더욱 나보다 펑펑 울고 있고 그다음에 막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 자국이 점심 지나서 오후까지도 있게 되고 붓기가 잘 안 빠지고 뱃살이 축 처지고 자꾸 살이 찌고 밤이 되면 야식 생각나고 여러분들 뭐 밤이 됐는데 분명히 저녁을 많이 먹고 들어갔는데 또 야식 생각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건강한 야식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 건강한 야식이 뭐 어디 있겠냐면은 라면을 먹으라고 그럽니다. 어차피 딴 거 먹고 이것저것 먹다 보면 나중에 라면으로 돌아가니까 처음부터 라면을 먹으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 호르몬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중요하고요. 이 모든 우리의 증상은 다 호르몬 때문인데 뭐 예를 들면 부부지간의 어떤 권태기라든지 사랑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 다 호르몬 때문이고 근데 이 호르몬을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도 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정말 그런 것도 잴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몸에 있는 호르몬을 다 재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4,000가지 호르몬을 다 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호르몬을 느끼고 나 이런 증상이 있는데 어떤 호르몬을 검사해야 될까요? 또 호르몬 검사가 보통 비싼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교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호르몬을 검사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들이 오면은 기본적으로 한 14가지 정도 호르몬을 검사해서 이제 그분의 어떤 혈당이나 혈압을 떨어뜨리려고 좀 접근을 하는데요. 일단 이 비싼 호르몬 검사를 내가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스스로 자가 진단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10가지 증상 중에 한번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세보십시오. 일단 내가 뭔가 잘 붓는다. 붓기가 잘 생기는 체질에다가 첫 번째고요. 자꾸 필요해. 아침에 일어나도 필요하고 저녁까지도 필요하고 세 번째는 자꾸 뭔가 다른 걸 먹고 싶고 운동을 해도 살이 자꾸 찌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요.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폭삭 늙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특히 여성들한테 남성들도 있지만 상열감이라고 해서 자꾸 열감이 드는데 하체는 또 차가워지는 굉장히 대조적인 열감이 있죠. 그리고 땀이 막 비 오듯이 나기도 하고요. 화장실을 자주 가고 밤에 잠을 자는데 잔 거 같지 않고 자꾸 깨고 이런 10가지 증상 중에서 한 3가지 정도 이상 있으면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고 있는 거고 5가지 정도 있는 분들은 저희 내분비내과 전문의한테 진료를 좀 받고 호르몬 검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임충식 청장님은 하나도 증상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은 뭐 저희를 만날 일은 없지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호르몬 검사를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요. 갱년기가 한 번 지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제2, 제3의 갱년기는 오는 거고요. 이 갱년기라는 게 어떤 한 호르몬이 없어지는,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는, 남성 호르몬이 없어지는 하나의 시점이 아니라 계속 엘빈 토플러의 그 1파, 2파, 3파처럼 50대에 한 번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없어지는 시기가 제1의 갱년기고요. 그때 재빨리 이제 내 몸에 남아있는 성장 호르몬으로 맺고 받는데 그게 또 없어지는 시기가 65세에 성장 호르몬이 없어지는 제2의 갱년기가 오는 거고요. 그때 성장 호르몬이 없어지니까 멜라토닌 호르몬으로 좀 대체를 해봤는데 좀 메꿔봤는데 그게 없어지는 시기가 70대이기 때문에 제3의 갱년기가 오고요. 근데 이런 갱년기는 어차피 인생에서 올 수밖에 없는 시기지만 이거를 순탄하게 지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이 병이 나고 안 나고 건강해지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그러면 이런 호르몬이 우리의 노화에 관련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호르몬을 관리해서 노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충 호르몬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하실 텐데요. 저는 이제 세 가지의 해충 호르몬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식욕 호르몬, 여러분들 이제 아침 드셨죠. 그리고 성장 호르몬, 세 번째는 수면 호르몬이에요. 저는 이거를 주식 시장의 대장주가 있듯이 이 세 가지 호르몬을 대장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림 맞추기 게임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작은 그림부터 맞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그림을 못 맞춥니다. 근데 큰 굵직한 그림부터 딱 박아놓고 그 다음부터 작은 그림을 맞추기 시작하면 전체적인 퍼즐이 맞춰지거든요. 근데 이 식욕 호르몬, 성장 호르몬, 수면 호르몬이 우리 몸의 4천 가지 호르몬 중에 가장 대장 호르몬이고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호르몬의 줄기를 잡으면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지만 우리가 국영수 세 과목을 도구 과목이라고 하는 게 일단 이 정도의 중요한 과목부터 점수가 올라가면 예를 들면 사회인이 다른 어떤 이런 과목들의 점수가 같이 따라오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욕 호르몬, 성장 호르몬, 수면 호르몬을 하나의 호르몬을 일주 과정으로 이제 해서 도산 우리 이제 내년에 리더스 아카데미는 10주 과정이지만 3주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나씩 이제 습득해 나가면 결국은 이제 건강해진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호테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재테크 많이 듣지만 호테크라고 해서 호르몬으로 건강해지는 3주 프로젝트. 그래서 제가 호테크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요거는 제가 저기 특허도 냈고 있기 때문에 호테크란 말 함부로 쓰지 마시고요. 이게 호르몬으로 젊어지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 고갱의 그림처럼 이 고갱의 그림을 보게 되면 원래는 이 서양에서는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림을 읽어가야 되는데 이 그림은 고갱이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청년이 돼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병들고 쓰러졌다가 하얀 새가 돼서 결국 죽는 이 과정을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풀어나갔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갖다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나의 과정을 갖고서 우리가 젊어지는 방법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그림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1주차 때는 일단 이 르네 마그리테의 마법사처럼 막 허겁지겁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아침에 빵을 먹고 술을 먹고 또 고기를 쓸고 이런 허겁지겁 우리한테 밥을 먹게 하는 호르몬이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식욕 호르몬인데요. 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여러분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은 알려져 있지만 사실 식욕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이 막 허겁지겁 밥을 먹고 식욕이 돋는 것도 이 인슐린 그렐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반대로 렙틴이라는 호르몬 이제 그만 먹어 배가 더 찼어 이렇게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면 거식증이 됩니다. 여러분 그 카펜터스의 여자 가수가 프랑스의 모델들이 거식증에 빠져가지고 밥을 자기가 안 먹으면 죽을 건지를 아는데도 계속 안 먹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피를 뽑아보면 렙틴 호르몬이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배가 고픈데도 밥을 갖다가 먹지 못하게 하는 호르몬이 렙틴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이 그렐린 호르몬과 인슐린 호르몬, 렙틴 호르몬이 균형을 잡아서 이제 식욕이 생기는 건데 당뇨라는 게 막 먹고 드시고 해서 혈당이 올라가서 생기는 대사질환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뭐 그 여자 배우 김수미 씨 같은 분이 혈당이 뭐 400, 500 올라가면서 고혈당 쇼크에 빠져가지고 케토산 혈증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당뇨의 합병증이 결국 이제 인슐린 호르몬 때문에 문제인데요. 이 인슐린 호르몬은 우리 피 속을 가면서 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포도당을 분해하고 콜레스테롤을 분해하고 중성지방을 분해하기 때문에 피가 깨끗해지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을 일명 혈관 청소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인슐린 호르몬을 우리가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혈관이 깨끗해야 되고요. 반대로 또 인슐린 호르몬을 잘 관리하면 혈관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1주차 때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내가 3주간 이 호르몬으로 건강해지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호르몬은 인슐린 호르몬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국어를 떼고 영어를 떼고 수학을 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일단은 요번 1주차 때 오늘부터 다음 이제 11월 27일까지는 1주 동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는 온통 한 70% 이상은 인슐린을 생각하고요. 20%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사업과 그다음에 이제 그 무슨 가족들을 생각하고요. 10%는 이제 우리 홍사단과 안창호 선생님과 국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주차 때는 이 인슐린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슐린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식사입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이 르누아르의 뱃놀이 일행의 오찬처럼 이 좋은 식사를 어떻게 누가 많이 먹느냐에 따라서 인슐린 호르몬이 정해지는데요. 그럼 어떤 게 좋은 식사냐? 일단 독이 되는 식사, 약이 되는 식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 기준이 당 지수입니다. 보기에 맛있게 보이는 식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 지수가 얼마냐? 당 지수라는 건 뭐냐면요. 같은 50g, 100g의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를 갖고서 우리가 당 지수를 따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라면 같은 거 아까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안 좋은 식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 지수 측면에서 보면요. 잡곡밥이 이제 이 빨간색이고 백설기가 파란색인데 그 사이에 라면 피자가 이렇게 있죠. 보시면 이 공복에서 식후에 혈당의 변화나 인슐린의 변화를 보면 라면보다도 피자보다도 백설기가 더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정제된 탄수화물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이 백설기 같은 떡 이런 덩어리 음식 같은 것들이 이게 호르몬의 변화, 당지수에는 좋지 않은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좋은 음식이 나쁜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서 어떤 게 당지수가 높고 어떤 게 당지수가 낮고 요즘은 또 이제 단탄지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냥 엑스트라로 얘기하면 단무지가 아니고 단탄지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탄수화물이 안 좋은데 어떤 사람은 단백질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거든요. 50g의 탄수화물, 50g의 지방, 50g의 단백질 중에 내가 이런 인슐린의 변화가 가장 급격한 영양소가 뭔지를 알아서 어떤 사람은 탄수화물을 먹지 말고 지방을 먹어야 될 사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한테 맞는 당지수 측면에서의 음식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당지수가 높은 음식은 아무래도 믹스커피, 그 다음에 이제 뭐, 탄수화물 식품 중에서 면, 감자가 안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구마는 안 좋고 감자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반대고요. 감자가 오히려 당지수가 높고요. 고구마는 달지만 당지수가 높지 않습니다. 과일도요. 저는 당지수가 높은 과일이 요즘 같은 시절에 대봉, 연시, 홍시, 꽃감 이런 거 먹으면은 혈당이 쭉쭉 올라가거든요. 당지수가 높은 과일입니다. 그래서 감보다는 저는 이제 딸기를 먹으라고 그러고 예를 들면 당지수가 높은 과일과 낮은 과일이 있거든요. 높은 과일은 여름에 수박 같은 거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죠. 그리고 어떻게 조리하느냐도 중요합니다. 튀김이나 볶음 이런 것들, 가공식품 이런 것들은 안 좋은 식사고요. 반대로 이제 좋은 식사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잡곡밥이라든지 콩밥, 뭐 멸치, 칼슘이 많은 음식들은 아무래도 인슐린 분비에 도움이 되고요. 시금치, 나물 음식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거기에는 들기름, 참기름, 오메가3나 오메가6로 다 이렇게 묻혀져 있고 또 이 섬유소가 있고 이런 어떤 또 시금치처럼 칼슘이 많은 나물을 드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섬유질이 많은 미역 같은 거 되게 좋고 또 요오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다시마 환을 먹지 않는 이상 김미역 다시마 같은 거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물을 또 많이 드시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저는 아니 그래도 교수님 맨날 좋은 음식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가끔 친구도 만나서 삼겹살도 먹고 술도 먹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평균 당지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물타기 하듯이 조금 오늘은 나쁜 음식을 먹게 되면 좋은 음식이 뭔지 알아서 그런 걸 더 많이 드시면 되는 거죠. 삼겹살을 먹게 되면 미역에다가 양배추에다 싸서 드신다든지 결국은 내가 좋은 당지수, 나쁜 당지수를 알게 되면 평균 당지수의 개념을 알아서 뭐 가끔 나쁜 거를 먹을 수도 있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러면 뭔가 더 약이 되는 음식을 많이 섞어서 먹으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인슐린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11월 20일부터 12월 27일까지 일주 동안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우리 몸의 온통 음식과 어떤 게 이 음식을 보면 당지수가 높을까 낮을까 나한테 맞을까 안 맞을까 이런 것만 신경을 쓰시고요. 이때 운동은 되게 인슐린은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가볍게 일주일 동안 걷는 거, 특히 식후에 걷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시면 점심 먹고 걷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면 습관이 되실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제가 반지철 고모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인슐린만 잡는다고 당뇨 치료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슐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지방 호르몬도 있고 근육 호르몬도 있고 식욕 호르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에서도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소장에서도 호르몬이 납니다. 그래서 인슐린만 잡는다고 해서 이게 국어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수능 성적이 올라가지 않고 골고루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뇨를 일으키는 호르몬이 8가지 이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인슐린만 다 조절한다고 해서 이 당뇨가 조절되는 건 아니고요. 특히 아까 얘기했던 이 소장 호르몬은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체중을 24kg 뺐다는 비만 약이 바로 이 소장 호르몬 GLP-1이거든요. 이게 위고비라는 약인데요. 저희 이제 강남 세브란스도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 200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47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이런 이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결국은 그 혈당을 조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슐린만 조절한다고 해서 혈당 조절이 잘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는요. 혈당 조절이 잘 된다고 이 사람이 성공적인 당뇨병 환자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한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뭐 학교 성적이 좋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당화혈색소가 내가 6.0이다, 6.2다. 이거는 그냥 현재 평균 당지수가 이 당화혈색소가 좋다는 거지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이 합병증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는 조금 다른 얘기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하루에 10번씩 혈당을 측정하고 당화혈색소가 7.0 뭐 좋게 유지되는 사람이 있는데 5년 10년 뒤에 합병증이 일어나서 투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혈당이 뭐 200, 300 이러는데 10년, 20년이 지나도 합병증이 안 오시는 분이 있어요. 뭔가 이 합병증은 뭔가 이제 이런 혈당하고 전부 100% 일치하지는 않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좋지만 어떤 친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데도 성적 시험 보면 성적이 좋은 친구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제 막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안 좋은 친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모차르트를 보고 느끼는 살리의 느낌처럼 뭔가 이 합병증을 결정하는 어떤 인자가 있다. 그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11월 2일 날그 당뇨병 합병증을 결정하는 이 당 독소라는 게 있다고 제가 이제 그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얘기를 했죠. 1시간 동안.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혈당이 높은 것이 단백질에 붙어서 당 찌꺼기가 되는데 이게 결국은 혈관 합병증을 일으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AG라든지 호르몬들을 측정하지 않으니까 합병증을 예측하는데 조금 아직은 미진하지만 결국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당 독소, 호르몬 이런 것들처럼 단순히 공복 혈당은 제가 이제 식후 혈당도 있고 당화혈색소도 있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혈당 조절 더 넘어가서 호르몬 균형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제가 1주차 때 얘기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고요. 2주차 때는 성장 호르몬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장 호르몬 하면 이렇게 다비드상에 있는 근육에 있는 그런 호르몬인데요. 이 성장 호르몬이 결국은 나이 든 사람들한테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성장 호르몬 그러면 우리 손주들, 우리 자식들 키 크는데 성장 호르몬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나이 드신 분들도 예를 들면 근육 감소증이 생기고 지방이 생기고 내장 지방이 생기고 그다음에 뇌세포가 문제가 돼서 건망증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 성장 호르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필요합니다. 성장 호르몬이 불균형하면 골다공증이 생기고 치매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피부 안에 있는 표피 밑에 진피 그다음 피하주 지방 이런 것들 콜라겐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면 결국은 주름이 깊이 잡히고 피부 노화가 가속되기 때문에 폭풍 노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성장 호르몬을 잘 분비할 수 있어? 나이 들어도 일단 스트레스가 생기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이렇게 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성장 호르몬이 제일 많이 나오는 때가 잠을 자고 새벽 2, 3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2, 3시를 끼고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한데 아이들도 왜 잠을 못 자면 키가 안 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이 뇌하수체인데 뇌하수체는 이 잠을 잘 자서 이제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잠이 든지 이 성장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성장 호르몬은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기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계속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20대 이후에 피크를 찍고 10년마다 14.4% 줄어들어서 이제 마치 이게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60대, 70대는 절반 또는 5분의 1 이하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성장 호르몬이 노화에 중요한 청춘의 묘약이다. 이 성장 호르몬 관리를 여러분이 잘하면 건강과 젊음을 찾을 수 있는데요. 성장 호르몬은 음식보다도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주차 때 인슐린을 뗐으면 2주차 때 성장 호르몬 때는 운동을 좀 신경을 쓰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제 2주차 됐으니 이제 11월 27일부터는 내가 운동을 좀 한 가지 해야 되겠어. 특히 근육 운동을 하나 골라서 그게 뭐 이두박근이든 삼두박근이든 틈틈이 아령 2kg짜리를 옆에 두고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스쿼트를 한다든지 일주일에 5일 하루에 30분 이상 내가 근력 운동을 해야지 결심을 하시고 여러분이 일기에 성장 호르몬을 올릴 수 있는 2주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거죠. 특히 운동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거창하게 무슨 PT를 받거나 필라테스를 받을 필요는 없고요. 사실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연구한 호르몬인데요. 마이오가 근육이고 카인이 근육 호르몬이거든요. 우리가 이 의과대 학생들한테 너 운동을 하면 왜 건강에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오늘 아침 식사한 이 칼로리를 운동을 해서 이걸 없애니까 그래서 운동이 건강에 좋은 거죠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조금 인턴한테 물어보면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생기니까 기초대사율이 올라가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어도 근육에서 열을 생산하기 때문에 칼로리가 소모돼서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인턴 수준의 얘기고요. 레지던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호르몬이 나와서 그게 마이오카인인데요. 혈당과 혈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건강에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마이오카인이 근육에서 한 200개 정도 나오는데 거기서 제일 혈당을 잘 떨어뜨리고 제일 혈압을 잘 떨어뜨리는 시그니처 마이오카인을 제가 2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특화를 했는데요. 제가 왜 마이오카인을 연구를 하다 보면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치매하고 근감소증입니다. 우리 장모님도 뭐 눈하고 귀하고 뭐 어디가 제일 늦게까지 그 기능을 유지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본인은 무릎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관절 근육이 튼튼해야 누가 나를 데려다 주지 않아도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얘기하는 것처럼 노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근육 감소증이고요. 근데 이 마이오카인이 근육을 성장하고 체지방은 감소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호르몬이 마이오카인, 제가 발견한 2가지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이 호르몬이 결국은 넣어주면 근감소증이 없어질 거고요. 비만, 체지방 감소가 될 거고요.
인슐린 저항성이 없어지면 혈당이 좋아질 거고요. 에너지 생산이 되면 만성피로증후군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우리가 갖는 미래의 질병의 중요한 해답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나이가 들고 병이 나면 이 음식은 못 먹어도 수액 같은 걸 맞아서 영양 주사를 맞을 수가 있는데 이게 나이가 이제 들어서 운동을 이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운동을 못 하는데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마이오카인 주사를 놔주고 마이오카인 약을 먹으면 운동을 30분 한 것 같은 1시간 한 것 같은 효과를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이오카인이 나오는 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큰 운동이 아니라도 의자를 잡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발뒤꿈치, 까치발을 듣는 것도 마이오카인이 가자미 근육을 자극시켜서 나오고요. 또 이렇게 앉아 계실 때도 이렇게 다리를 쭉쭉 뻗고 이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줘도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2주차 때는 이런 운동에 신경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3주차 때는 여러분들이 멜라토닌 호르몬을 좀 신경을 쓰십시오. 사실은 멜라토닌 호르몬이 불면증에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요. 멜라토닌 호르몬이 뭐 젊은 사람도 적게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다 멜라토닌 호르몬이 적게 나오거든요. 근데 멜라토닌 호르몬이 수면에만 관련된 호르몬이 아니라 몸의 회복과 재생 그리고 공복 혈당이 높은 사람들은 멜라토닌 호르몬의 제공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교수님 저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왜 공복의 혈당이 150, 200까지 올라갑니까? 그런 사람들은 멜라토닌 호르몬이 안 나와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와야 심신이 안정되고 면역이 좋아지고요. 코로나 때 코로나에 잘 걸린 사람들 보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부족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결국 면역력에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암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는 이렇게 밤을 지새우고 잠을 늦게까지 안 자고 텔레비 보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면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많은 병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멜라토닌을 갖다가 회복하는 방법들을 3주차 때 이제 계속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 건데 항상 그 방법이 5가지가 있는데 일정한 시간에 자고요. 제대로 잘 수 있는 환경에서 자고 또 사랑하고 감사하고 많이 웃으면 옥시토신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더 액티베이션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트립토판이나 아미노산에서 이 햇볕을 쬐면 세로토닌이 됐다가 이 세로토닌이 나중에 멜라토닌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30분씩 햇볕을 쬐면서 걸으면 이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지고 멜라토닌으로 많이 전환되고요. 또 이렇게 햇볕을 30분만 여러분이 쬐면서 걸으면 우리가 비타민 D가 한 800 IU 정도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필요한 비타민 D가 800에서 1000 IU인데요. 어떤 사람은 아들이 사줬다고 3000 단위, 또 한국 사람들은 센 거 좋아하니까 5000 단위짜리 먹고 그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드시면 신장에 돌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비타민 D도 이제 햇볕을 쬐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과다 복용하지는 않으려면 그렇게 이제 햇볕을 쬐고 30분씩 걷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트립토판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트립토판이 많은 음식이 보통 바나나나 두유 정도는 알고 있지만 멸치에 트립토판이 많은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잠이 안 오신다면 잘 때 일본 사람들처럼 이렇게 조그만 컵에다가 이 실멸치 같은 거 먹으면 이게 멜라토닌 호르몬 생성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은 조금 더 빨리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스트레스가 호르몬은 좋은 거예요. 코티졸이라는 건 우리가 육체적이거나 어떤 지금처럼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코티졸이 생겨서 우리가 이 건강해지는데 이 코티졸 호르몬하고 가장 관련이 있는 질병이 인슐린 하면 당뇨병이지만 코티졸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질병하고 관련이 있냐면 고지혈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100여 분의 분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절반 이상은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그중에 또 많은 수는 약을 드시는데요. 저는 그 고지혈증 환자가 저한테 오면 호르몬 검사하고 함께 이 혈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도요. 혈관이 깨끗하면 정상 참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기소 유예를 하는 것처럼 뭐 빵을 훔쳤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조카들 때문에 빵을 훔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연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지혈증과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어떤 여성들은 나는 술도 안 먹고 나는 뭐 기름진 것도 안 먹는데 왜 콜레스테롤이 높습니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검사를 해보면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거나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이런 분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200이라고 그러면요. 140은 내가 만드는 거고요. 60은 내가 먹어서 생기는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근데 고지혈증 환자들이 저한테 오셔서 하는 얘기가 교수님, 저는 이제부터 채식만 하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려고. 근데 그래봤자 30%뿐이 못 떨어뜨려요. 내가 음식으로 먹어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콜레스테롤 30%고 내가 만드는 콜레스테롤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결국은 주범은 내가 만드는 콜레스테롤인데 그거는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 거죠. 아니, 풀만 먹는 소도요. 그 소도 피를 뽑아보면 소에서도 콜레스테롤이 나오는데 채식만 한다고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결국은 이 콜레스테롤이 많이 생기는 사람은 코티졸이 많이 나오거나 갑상선 호르몬, 아까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게 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고 혈당을 떨어뜨리고 인슐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은 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적이 안 좋으면 제가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 노느라고 그러는지 게임을 해서 그러는 건지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무조건 공부만 하라고 이게 야단만 친다고 공부 시간이 늘어난다고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스타틴 먹으면 떨어지지만 그걸 계속 먹을 수는 없는 거죠. 저희 할머니가 109살까지 살고 돌아가셨는데 50살 때 만약에 고지혈증 진단을 받아서 50년, 60년을 약을 먹었으면 아무리 좋은 약도 이게 괜찮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의사들한테 물어보면 언제까지 내가 이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야 됩니까? 그러면 더 롱고 더 베터 그래요. 오래 먹을수록 좋다는데 아니 그렇다고 한 가지 약을 10년, 20년, 30년 계속 먹어야 될까? 졸업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얼만큼 내가 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야 됩니까? 그러면 더 로우 더 베터 그래요. 낮으면 날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자분이 저한테 교수님 저 콜레스테롤이 지금 40까지 떨어졌습니다.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100점 맞은 아이처럼 자랑하면 제가 아니 갓 태어난 아기에서 피를 뽑아보면 콜레스테롤이 40인데 갓 태어난 신생아 정도 수준까지 떨어뜨려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런가요? 그런다고요? 이 콜레스테롤이 너무 적으면요.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혈관벽을 구성하는데 이게 적으면 시멘트가 없어져서 혈관벽이 터지기가 쉽고요. 너무 많으면 이게 뭉쳐서 피가 안 가서 이제 뇌졸중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뇌졸중보다 뇌출혈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혈관벽이 약해진다. 너무 많으면 물론 막힌다.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고 또 우리 몸의 여러 가지 호르몬들은 다 단백질 호르몬인데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은 콜레스테롤이 재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너무 적게 먹으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성들도 너무 삐쩍 마르면 생리불순이 되고요. 남성들이 보면은 장어 먹으면 스태미나에 좋다고 하는 이유가 장어가 이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제가 무슨 콜레스테롤 약 만드는 회사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혹시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던 분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콜레스테롤 약을 먹었을 때 이 어깨나 쇄골이나 이런 이 등 쪽이 아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코티졸이 상승해서 인슐린이 문제가 되고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건데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불균형이 되면 나중에는 이게 당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 약의 부작용은 첫째, 근육의 염증을 일으킨다. 두 번째는 콩팥이 망가질 수 있고 세 번째는 당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콜레스테롤 약을 꾸준히 먹는 것보다는 내가 왜 고지혈증이 됐고 그거에 관련된 호르몬이 무엇인지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잘 관리하고 여러 가지 호르몬을 여러분들이 관리하게 되면 진짜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들고 제가 오늘 가져온 그림은 편작의 얘기인데요. 편작이 굉장히 훌륭한 동양의 의사인데 왕이 불러서 이렇게 우리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 삼형제가 있는데 다 의사라고 들었는데 누가 제일 뛰어난 의사냐? 그랬더니 편작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병이 나면 합병증이 났으면 합병증을 고치하는 의사입니다. 저희 둘째 형은 병이 났는데 합병증을 안 오게 하는 형입니다. 근데 저희 큰 형은 병도 안 나게 하는 예방하는 의사입니다. 진짜 훌륭한 의사는 그 말하자면 우리 큰 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도산 아카데미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가 다 제일 큰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예방할 수 있는 의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생로병사의 비밀의 열쇠가 바로 저는 이 호르몬이다. 그래서 우리는 당뇨병, 갑상선 질환, 고지혈증, 골다공증 같은 성인병은 결국은 호르몬의 불균형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얼굴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막 특정 질환, 당뇨병 고치려고 그러고 고혈압 고치려고 하면 결국은 못 고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돈을 쫓아가면 돈을 못 번다는 말처럼 이 호르몬이라는 게 다 도미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건강해지고 싶다면 호르몬 균형을 택해라. 호르몬을 알면 여러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고요. 뭐 마지막으로 제가 또 다시 순응한 씨 얘기를 하겠지만 하여튼 순응한 씨가 굉장히 뭐 애국자도 많고 독립운동도 많이 한다고 제가 이제 인터넷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안창호 우리 선생님이 아까 지금 얘기했던 뭐 이준원 대표가 얘기했던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굉장히 우리 민족의 뭐 지도자고 선생님이시죠. 근데 이분 말고 또 우리 안씨 가문에 또 누가 있을까 봤더니 유명 인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27세 손에 또 뭐 우리 뭐 안중근 의사도 있고요. 또 안익태 뭐 여러 분들이 있었고 뭐 학렬은 불분명하지만 뭐 여러 그 안씨들이 있는데 저는 그러면 좀 어떤 위치에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 병원에서 만들어준 블로그에 제가 예전에 이제 음악도 하고 뭐 그랬던 블로그였는데 하여튼 저는 그래도 저 나름대로 우리 그 안창호 선생님에 따라가기 위해서 본받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에서 또 살아가면서 또 강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여튼 저도 또 안씨 가문에 또 좀 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또 저의 건강 습관 중에 하나는 반식욕을 좀 하면서 여러 가지 전공과 무관한 책을 읽고 또 이제 아이디어를 얻는 건데 오늘도 이렇게 도산 아카데미에 와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촉하면서 인연을 맺게 돼서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전문의 자격증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호르몬을 연구하는 내분비내과 전문의가 있고요. 하나는 제가 항공우주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호르몬의 항공을 같이 이렇게 여행했다면 좀 보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뭐 오늘 첫 이제 저하고 만났지만 이게 호르몬을 이해하는데 또 호르몬을 갖다가 알아가는데 첫 발걸음이지만 결국은 이제 건강을 위한 위대한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